안녕하세요. 지니포럼과 함께하는 소셜과 금융의 만남, 더 나은 미래 스페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연사로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메타버스가 요즘 엄청 핫해요. 근데 그 메타버스에 앞장서고 계신 네, 교수님을 모시게 네. 되었는데요. 네. 혹시 메타버스란 뭐 어떤 건지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뭐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은 좀 어려운 표현 같아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내가 원래 A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습이 있는데 B라고 하는 개인적인 모습, 좀 쉽게 말하면 부캐, 보조 캐릭터 이런 거 끄집어내서 나의 또 다른 면을 갖고서 살 수 있는 디지털 공간, 그런 거를 메타버스라고 다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이해 잘 되셨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메타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예를 여기 올 때도 이제 자동차 불러갖고 왔는데 네. 그때 보면 작은 휴대폰 안에 수많은 자동차를 다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거울 세계라고 하는 메타버스고 제가 이제 오후에 딴 데 가서도 원격으로 어디 들어가서 수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를 메타버스 안에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 VR, 뭐 3D 아바타, 화려하고 신기한 거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특히 장년층도 휴대폰을 통해서 쓰는 다양한 생활이나 업무용 프로그램들이 메타버스적인 성격을 이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10대들도 굉장히 많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페토? 그게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저희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메타버스의 매력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인간은 뭐 단순한 거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는 원시시대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새로운 거 계속 탐험하는 거 좋아하고요. 원시대 때도 이제 사냥하다 보면 더 많은 거 잡으려고 하잖아요. 성취, 더 많은 성취.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저녁에 오면 고기 잘라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잖아요. 내일 어디가 사냥하자 그러고. 소통. 탐험, 성취, 소통인데 메타버스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하냐 하면 새로운 거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칭찬받고 성취하고 소통, 탐험 그런 거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 그러면 정말 현실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온라인 세상에서 하고 있다. 거기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뭐 2020년에 갑자기 메타버스 커지게 된 배경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원래는 현실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막히니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들어간 것도 있고요. 팬데믹이 약간 뭐 움츠러들어도 저는 이거 좀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막상 해보니까 현실을 대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것들을 확장하는 기능도 많이 있다. 이걸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과 접목돼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혹시 있을까요? 사실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마케팅은 뭐 제조업이건 유통업이건 다 해야 되잖아요. 콘텐츠 갖고 있는 기업들도. 근데 마케팅이 결국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소통하는 과정인데 이건 이제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는데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특히 뭐 교육 같은 부분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쉽게는 줌 같은 뭐 원격 교육, 화면에 작게 보이는 얼굴들 바라보는 이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부족했던 또 심리적인 실제감, 사회적인 실제감을 메타버스적인 공간을 집어넣어서 교육의 소통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도 쓰일까 싶은 것도 있어요. 제조는 아무래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혹은 그냥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게 되면 증강현실 같은 걸 써가지고 제조 라인에 뭐 작업자가 안경 같은 걸 쓰고 들어가게 되면 작업 방법을 보여준다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것들 다양하게 보여줘서 작업자가 다치는 걸 좀 낮춘다든가 또 이런 공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도 미리 공장을 다 접어놓은 거예요. VR 속에다가 접어보고서 실험한 다음에 저거 해보니까 생산도 빨라지고 효율이 좋아져. 공장 실제 건축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약간 게임적인 측면의 메타버스를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막상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골고루 다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접목될 수 있는 산업의 분야들이 있다면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는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도 보게 되면 뭐 토스나 뭐 카카오의 등장을 통해서 금융이 바뀌어야 된다는 고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객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들한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근데 사실 금융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예전부터 디지털 상품이에요. 금융은. 그러네요. 그죠? 네. 디지털이자 숫자. 그렇죠. 예전에 장부 기록했잖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디지털 상품인데 우리는 메타버스적인 경험이 별로 없었다.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금융회사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금융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좀 읽혀집니다. 네,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서 저희의 일상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금융 시스템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뭐 미래를 예측하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일단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들은 일단 줄어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흔히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 객장들이잖아요. 텔러들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대면을 통한 금융 서비스 양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러면 메타버스 속에서야 또 경제의 흐름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선불 카드를 꺼내서 쓰거나 전자결제 시스템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인인증서 넣어가지고 쓰는 그런 몇 가지 결제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다양하게 되고 일례로 이런 것들 가능할 것 같아요. 특정 플랫폼을 뭐 이렇게 밀어드리는 의미는 없는데 뭐 국내 여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뭐 제페토도 있고 로블록스도 있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자체는 보면 뭐 제미나 이런 걸 한전에서 쓰는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안에 뭐 직불 카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크레딧 카드 형태의 개념이 그 안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그 플랫폼 내에서 직접 받아들여서 쓰게끔도 바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큰 틀로 보게 되면 무게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더 옮겨가는 이런 현상은 많이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다변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금융은 새로 이 산업이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무거웠거든요. 진입 장벽도 높았고.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또 좋은 금융 서비스를 갖고서 시장에 들어가기가 물리적인 기반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좀 쉬워지고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좋은 조건을 쓸 수 있게 되는 좀 황금기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블록체인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타버스가 그 안에 화폐도 있지만 화폐를 통해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뭐 땅이나 디지털 아이템이나 지식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재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폐에 거래되는 거, 그다음에 소유권을 받는 뭔가 디지털 재산 이 두 가지가 다 결국 어떤 보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보장해주는 거를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으로 해준다는 흐름은 뭐 대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코인이건 토큰을 통해서 돈을 발행을 하고 NFT를 통해서 디지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을 해주고 또 한 가지 특성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재화가 과거에 한번 사게 되면 되판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디지털 재화는 만약에 뭐 MP3 음악, 게임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면 내 거. 이거 뭐 안 쓴다고 당근마켓 못 팔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재화도 리세일이 가능하고, 정말요? 예, 리세일이 가능하면서 또 거기다 애드온,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어요. 실제 해외 플랫폼 보게 되면은 뭐 운동화나 이런 디자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고 파는 플랫폼이 있는데 사가지고 제가 그걸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 그럼 애드온 하면은 가격이 사실 잘못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지만 또 올라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들으면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우리 옛날부터 오프라인 공간에서 하던 활동이잖아요. 사실은 하얀색 스니커 춤 같은 거 구매해서 그린거리에서 파는 젊은 친구들 제가 봤었거든요. 당근마켓 올려가지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상 하던 것들을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끌고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이동인 거네요. 네. 뭔가가 너무 생소하거나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없던 굉장히 이상한 게 등장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을 살아가던 방식인데 오히려 온라인에서 안 됐던 거. 근데 안 됐던 게 어느 정도 돼서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편하고 익숙해질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고 하는 데는 많은 인프라 준비도 필요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 인프라 산업에 관련해서도 혹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인프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오긴 해요. AWS, 아마존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 보면 뭐 AWS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도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뭐 로블록스건 제페토건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인프라라고 부르는데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뭐 컴퓨터만 몇천 대 있으면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 뒷단에는 또 이게 들어가기 위한 건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물리적인 그런 어떤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여기에 들어간 통신과 전력에 대한 수요들. 그러니까 인프라를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하드웨어나 건축이나 전통적인 전기전자 인프라까지도 다 함께 묶여서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오프라인 세상보다는 메타버스 세상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거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저는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고 영어를 뭐 학교 다니면서 논문 쓰면서 배웠던 건데 아직도 영어 쓰는 외국 사람 만나면 땀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상이 한국어, 영어가 약간 메타버스 그런 거예요. 메타버스 연구자지만.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썼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나중에 배운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세대 간의 격차가 느껴진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또 메타버스가 많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긴 하는데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절의 수단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단절. 아, 오히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못 쓰세요. 그런 것 중에. 저 인스타그램이요. 저는 페이스북 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연령대한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마 팔로워랑 친구들 하게 되면 뭐 몇천 명씩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럼 나는 뭐 몇천 명, 만 명하고 소통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소통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한 소통이에요, 사실. 저 스스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10대도 별로 없고 60대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분야 연구하는 이런 뭐 메타버스나 교육이나 이런 스타트업 계통 사람들만 잔뜩 있거든요. 일도 농사 짓는 분도 안 계시고 그 안에는 물고기 잡는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게 더 편해지거든요. 이게 과연 소통의 질이 좋아지는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닉네임이나 아바타 같은 걸로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 사실은 메시지 위주의 소통이 좀 증가해요. 뭐냐면 인간의 소통은 이제 메시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데 아무리 아바타를 쓰고 수많은 이모티콘 같은 걸 써도 거기서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는 듣는데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게 학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메타버스를 너무 많이 썼던 친구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도 좀 익숙하지가 않고 불편해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문제죠. 소통이 정말 이 바른 소통인 거냐, 감정을 읽을 수 있냐.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저는 오히려 메타버스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봤을 때 기성세대가 사전에 많은 걸 좀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메타버스가 나왔어요. 그럼 내 삶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안 좋아지는 것도 있죠. 사실 뭐 금융 분야만 봐도 인터넷, 스마트폰, 메타버스 우리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많이 생겼던 것들이 있어요. 금융적으로 안 좋은 거, 보이스피싱. 즉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것도 더 쉬워져요.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공간성도 있잖아요. 아바타도 보이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더 친밀감을 쉽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머리 쓰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마켓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이런 것도 물론 좋다라고 했지만 그럼 금융과 관련해서 좀 반대로 안 좋은 점은 이제 사건 사고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보는 게 이제 환경 문제인데 패스트 패션 문제인데 1년에 전 지구 글로벌로 생산되는 옷의 개수가 1000억 개 정도 돼요. 1000억 개. 근데 그중에 1년 내에 버려지는 게 3분의 1이에요. 330억 개. 그중에 상당수는 포장도 안 뜯고 버려져요. 그게 버려지는 게 어디로 가냐 하면 대부분 그냥 토지 위에 버려지거나 태워져요. 엄청난 환경적인 오염이 생기는데 이런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젊은 친구들이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아바타 옷 입히는 거 왜 갖고 이걸 왜 하냐고 하는데 전 그런 거예요. 아바타 옷을 만약에 10,000원어치 입혀. 10,000원어치 입혀서 4-5개 입혔어요. 이래서 이 친구가 오프라인에서 옷을 살 걸 3개에서 만약에 하나나 2개를 줄인다고 하면 이게 더 오히려 소비도 합리적이고 환경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늘 더 생산하고 더 소비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생산을 덜,
낮추면서 심리 만족을 더 높일 수 있는 메타버스 소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생산하고 더 소비하는 거. 이게 메타버스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약간 불균형한 문제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공존해 나갈 때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리고 또 기업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산업을 키워가야 할지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매트릭스 아시죠, 영화? 네. 매트릭스가 실제 구현이 되면 글로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분들 한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간다고 대답했는데 들어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세요? 네. 이상하다. 제가 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네. 60%가 들어간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게 신기했던 게 뭐 제조업 기업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랬고 뭐 흔히 그냥 IT 기업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많은 IT 기업도 그랬고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단 60%가 거의 안 바뀌었어요.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60%는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왜 들어가냐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조건을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 답인 거예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아무런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 나쁜 것만 아니면. 그럼 행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개인의 관점, 기업의 관점, 사회의 관점에서. 근데 행복은 전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행복은 네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게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뭐 혼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가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러 오지도 않는데 만나러 오는 것처럼 꾸며주기만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무언가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간이 현실이냐 메타버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 기업이 정말 서로한테 가치 있는 걸 살 수 있냐 없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물어보면서 새로 만드는 메타버스가 나와요. 정말 가치 있는 건지, 기업한테는 가치 있지만 개인한테는 무의미한 건지 또는 반대인 건지를 서로 물어보고 동의하면서 메타버스를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 네네. 메타버스 세상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좀 뭐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 많이 낮아지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인데 학교라는 공간을 보게 되면 교수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을 통제받으면서 공부를 따라오는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에선 그들이 시간과 공간 자유롭게 자기가 중심에 서가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사회의 많은 구조에서 특정 기업이나 조직이나 힘 있는 개인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중심에 서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꼭 저도 이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내주신 김성균 교수님과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